42세 잘 나가던 IT 개발자였던 제가 12살 연상의 옆집 여인에게 마음을 다 뺏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과 투자 실패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한 뒤 도망치듯 강원도 산골로 들어온 제게 그녀는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었을까요? 남편의 무책임함에 지쳐 홀로 산골을 지키며 살아가던 54세의 옆집 여인 영자 씨. 제 눈에 서린 고독을 단번에 읽어내고 기운 좀 차려야지라며 제 뺨을 감싸던 그녀의 따뜻하고도 거친 손길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날 밤 쏟아지는 별빛 아래 두 사람 사이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을 떠나 강원도 정선의 깊은 골짜기에 자리를 잡은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매미 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화려한 네온사인 대신 짙푸른 녹음이 시야를 가득 채우는 곳이었죠. 저는 이름조차 생소한 이 마을 끝자락, 다 무너져가는 낡은 오두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저는 실패자였고 배신자였으며 기댈 곳 하나 없는 외톨이였습니다. 믿었던 동료들은 제 아이디어를 훔쳐 달아났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주식마저 종이 조각이 되었을 때 저는 결심했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죽은 듯이 흙이나 파먹으며 살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소주병만 비워냈습니다. 42, 인생의 전성기라던 나이에 저는 폐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췌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더 이상 굶을 수는 없었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섰을 때 흙냄새 섞인 시원한 산바람이 제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감각에 아주 잠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낮은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둔 옆집 마당에서 경쾌하고도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퍽, 퍽 하고 장작을 가르는 소리였죠. 저는 홀린 듯 담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쉰을 간 넘긴 듯 보이는, 하지만 도시의 여인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단단한 기운을 내뿜는 여인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영자였습니다. 하얀 소매를 걷어붙인 팔뚝 위로 근육이 잔잔하게 움직이고 땀방울이 맺힌 목선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도끼를 아주 가볍게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한번 내리칠 때마다 굵은 참나무 장작이 시원하게 두 동강이 났죠. 그 광경은 마치 제 꽉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담장에 몸을 숨긴 채 넋을 잃고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장작을 패고 허리를 펴서 땀을 닦고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너무나 강렬한 생명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거기 담 밑에 숨어서 뭐하는가? 갑작스러운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도끼를 바닥에 내려놓고 땀을 닦으며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저 이번에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인사드린다는 게 그만. 어색하게 웃는 제 모습이 무척이나 한심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무라는 기색 없이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가운 제 가슴에 아주 작은 불씨를 던지는 듯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쩌다 이런 골짜기까지 들어왔대. 인사가 좀 늦었네. 난 옆집 사는 영자라고 해요. 그녀는 수건을 어깨에 걸치며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상의 풍파를 다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묘한 포용력이 서려 있었죠. 그저 조용히 좀 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대답에 그녀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가만히 뜯어보았습니다. 마치 제 속마음을 엑스레이로 찍어내듯 말입니다. 눈이 참 많이 젖어 있네. 서울서 큰일이라도 치르고 온 모양이야.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제 상처를 단번에 꿰뚫어보는 그녀의 통찰력이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자, 남자는 손에 흙을 묻혀야 잡생각이 안 나는 법이야. 내일부터 우리 밭에 좀 나와요. 농사일 좀 배우면 그 복잡한 머릿속도 좀 정리가 될 테니.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온기는 제가 서울에서 느끼던 차가운 금속성 온도와는 전혀 다른 생명의 온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의 이끌림에 이끌려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위험한 문턱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일주일. 도망쳐온 이곳에서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을 떠나 이곳 정선 골짜기에 발을 들인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텅 빈 가슴엔 찬바람만 평평 불어대고 방 안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제가 뱉어낸 한숨만 가득 차 있었죠. 42. 남들은 인생의 허리춤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날 나이라는데 저는 다 타버린 연탄재마저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세상에 배신당하고 사람에 치여 도망치듯 들어온 이 산골은 저 같은 패배자에겐 너무나도 적막하고 무거운 고요뿐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툇마루에 걸터앉아 산 너머로 넘어가는 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퍽, 퍽 하고 묵직하게 공기를 가르는 소리. 그리고 이내 쩌억하고 나무가 비명을 지르며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일어나 낮은 돌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기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쉰 중반은 되어 보이는 하지만 뒷모습만 봐서는 도무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탄탄한 몸매의 여인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영자였습니다. 하얀 면 저고리 소매를 어깨까지 질질 걷어붙인 그녀의 팔뚝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건강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허벅지만 한 참나무 토막을 세워두더니 커다란 도끼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망설임 없는 그 동작에선 도시 여인들에게선 꿈도 못 꿀 강단과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도끼날이 허공을 갈라 나무 한복판을 정확히 때리는 순간 제 가슴 속에 엉겨 붙어있던 답답한 응어리도 함께 갈라지는 듯한 묘한 쾌감이 들더군요. 저는 담장 뒤에 숨어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땔감을 정리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예술가처럼 정갈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갈라진 장작을 하나하나 들어 올려 차곡차곡 싸는 모습, 그리고 땀방울이 맺힌 목덜미를 투박한 수건으로 훔쳐내는 그 평범한 몸짓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제 시선을 잡아끄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총각이 담벼락 뒤에서 남이라는 거 구경하는 게 취미인가? 갑자기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그만 심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눈길 한 번 안 주는 줄 알았는데 그녀는 이미 제 존재를 느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당황해서 헛기침을 하며 담장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소리가 너무 좋아서요. 이번에 옆집에 이사 온 사람입니다. 제가 머쓱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자
영자 씨는 그제야 도끼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54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맑은 눈매였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살아온 세월만큼의 단단한 옹이가 박혀 있는 듯 했죠. 그녀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제 몰골을 찬찬히 훑어내렸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 됐나? 집 밖으로 코빼기도 안 보이길래 어디 아픈 줄 알았더니 멀쩡하게 생겼네. 그녀의 말투는 툭툭 던지듯 무심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상처받고 만신창이가 된 제 눈빛을 그녀는 단 한 번의 시선으로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겠지. 도시 사람들은 그게 문제야. 머리만 쓰고 몸을 안 놀리니 마음병이 들지. 그녀는 장작더미에서 무심하게 나무 조각 하나를 집어 저에게 던졌습니다. 얼떨결에 받아든 나무는 거칠었지만 햇볕을 머금어 아주 따끈했습니다. 남자는 흙도 좀 묻히고 땀도 좀 흘려야 사는 법이야. 내일부터 우리 밭에 와서 농사일이나 좀 도와. 놀면 뭐해? 밥값은 해야지. 영자 씨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뒤로 보이는 하얀 치아와 건강한 얼굴빛이 왜 그렇게 눈부시던지요. 그녀의 거친 손등 아래 단단하게 뻗은 팔뚝과 강인한 기운은 의욕을 잃고 죽어가던 제 가슴에 이상한 불꽃을 지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끼를 내리치던 그 힘찬 팔동작, 땀에 젖어 목덜미에 달라붙어 있던 머리카락, 그리고 저를 꿰뚫어 보던 그 깊은 눈빛까지. 도대체 저 여인은 어떤 사연을 품고 이 깊은 산골에서 혼자 이토록 강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인사였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가슴에 달라붙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손에 흙 좀 묻혀야지.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아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정말 그 여인의 밭으로 가봐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농사일을 좀 배우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넘으려 했던 그 담장이 실은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 반, 두려운 마음 반을 안고 그녀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그녀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씻지도 않은 얼굴로 영자 씨의 집 대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사실 간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도끼를 휘두르던 그 여인의 강인한 뒷모습과 나를 꿰뚫어 보던 그 서늘하면서도 뜨겁던 눈빛이 천장에 어른거려서 말이죠. 대문을 열고 들어선 영자 씨의 마당은 그녀를 닮아 참으로 정갈하고 단단했습니다. 왔네. 생각보다 일찍 일어났구먼. 영자 씨는 이미 일바지 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밭으로 나갈 채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54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피부는 탄력이 있었고 입가에는 세상을 다 통달한 듯한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저는 머쓱해서 뒷머리를 극적이며 그녀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영자 씨가 가꾸는 밭은 마을에서도 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무렵 그녀가 멈춰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더군요. 저도 덩달아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영자 씨가 저를 돌아보더니 갑자기 제 얼굴 가까이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총각, 서울서 무슨 고생을 그렇게 하고 왔어? 눈빛이 아주 위태위태해.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제 눈동자 깊숙한 곳까지 훑어내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치 제 속의 상처와 고름을 단번에 짜내려는 의사처럼 말이죠. 저는 고개를 돌리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람한테 좀 치였습니다. 다 제 잘못이죠 뭐. 제 대답에 영자 씨는 쯧쯧 혀를 차며 다시 밭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들려준 그녀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젊은 시절 무책임한 남편을 만나 평생을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집안 살림은커녕 노름과 술에 빠져 살다가 결국 영자 씨에게 온갖 짐만 남겨두고 떠나버렸답니다. 나도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근데 말이야, 이 산골에 들어와 흙을 파보니까 알겠더라고. 남자는 없어도 살지만 나 자신을 잃으면 끝장이라는 걸.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글픔 대신 서슬퍼런 강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함에 지쳐 홀로 서기를 택한 후 이 험한 산골에서 여자 혼자 몸으로 밭을 일구고 장작을 패며 지금의 자리를 만든 겁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두 팔과 다리로 삶을 지탱해온 여인. 그런 그녀의 눈에 서울서 실패하고 도망쳐온 제 눈빛이 얼마나 가약해 보였겠습니까? 사람 마음은 흙이랑 달라서 한 번 썩으면 도려내기가 힘들어. 그래도 여기 있는 동안은 딴 생각 마. 내가 책임지고 그 흐리멍덩한 눈빛 똑바로 돌려놓을 테니까. 영자 씨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 제 손바닥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떨렸습니다. 어제 담장 너머로 보았던 그 단단한 팔뚝의 힘이 제 손목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았죠. 그녀는 저를 이끌고 텃밭 한가운데로 데려갔습니다. 자, 오늘은 이 김부터 매자고. 허리 꼿꼿이 펴고 흙냄새 좀 제대로 맡아봐. 영자 씨는 제게 호미를 건네주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흙을 다루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서툰 호미질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마우스만 만지던 제 손에 흙이 묻고 거친 돌멩이가 스칠 때마다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죠. 그런 제 옆에서 영자 씨는 묵묵히 흙을 일구었습니다. 가끔 그녀가 흘린 땀방울이 흙 위로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영자 씨의 거친 숨소리와 호미가 흙을 파는 소리만이 공명했죠. 그녀의 옆모습을 힐끗 보니 땀에 젖은 옆머리가 뺨에 달라붙어 있는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아찔해 보이던지.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다시 밭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도시인가 봅니다. 평생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제 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특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와 잠시 호미를 내려놓고 일어나려던 찰나였습니다. 아! 갑자기 허리 쪽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밭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너무 아파서 비명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저 멀리서 김을 매던 영자 씨가 놀란 듯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총각. 내 이럴 줄 알았어. 허리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니까. 영자 씨가 제 뒤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뜨겁고 억센 두 손이 제 얇은 티셔츠 안으로 쑥 들어와 아픈 허리춤을 덥석 부여잡은 겁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총각, 괜찮아?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온 순간 제 눈앞은 노랗게 변했습니다. 평생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만 들여다보던 놈이 의욕만 앞서서 호미질을 해댔으니 몸뚱이가 비명을 지르는 것도 당연했죠. 저는 그대로 흙바닥에 주저앉아 신음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하고 꺽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밭 저편에서 김을 매던 영자 씨가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러게 내가 허리 꼿꼿이 펴라고 했잖아. 도시 사람들이 이래서 문제라니까 몸 쓰는 법을 몰라요. 그녀는 혀를 차면서도 제 뒤로 바짝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제 허리춤을 붙잡았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자 씨의 투박하고 억센 손이 제 얇은 티셔츠 밑단 사이로 쑥 들어온 겁니다. 제 차가운 살결에 그녀의 뜨거운 손바닥이 직접 닿는 순간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영자 씨,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당황해서 몸을 피하려 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제 어깨를 눌러 고정했습니다. 54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봐. 지금 근육이 놀라서 뭉쳤는데 이거 안 풀어주면 내일 못 일어나. 총각 몸뚱이가 아주 종이장 같구먼. 그래. 그녀의 손길은 거침없었습니다. 굳어버린 제 허리 근육을 찾아내더니 엄지손가락에 힘을 싣고 꾹꾹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명이 나올 정도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제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거든요. 흙 묻은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손놀림만큼은 세상 그 어떤 물리치료사보다 노련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제 코끝에는 젖은 흙냄새와 영자 씨의 몸에서 배어나온 건강한 땀 냄새가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가쁜 숨결이 제 뒷덜미를 스칠 때마다 제 심장은 허리 통증보다 더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났던 세련되고 화려한 여자들의 가느다란 손길과는 차원이 다른 삶의 무게가 담긴 성숙한 여인의 묵직한 손길이었죠. 어때? 좀 시원해? 여기가 아주 돌덩이처럼 굳었네. 평소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살았으면 몸이 이 꼴이야. 그녀의 손가락이 제 척추 마디마디를 따라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손끝이 제 꼬리뼈 근처를 지날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영자 씨의 눈빛은 무척이나 진지했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금기된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42의 남자인 제가 12살이나 많은 이 여인의 손길 아래서 어린아이처럼 벌벌 떨고 있는 꼴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한참을 주물러주던 그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손을 뗐습니다. 그 뜨거웠던 온기가 사라지자 이상하게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제 가슴은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좀 움직일만 할 거야. 오늘은 이만하고 내려가자고. 첫날부터 골병 들면 내가 미안하잖아.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허리는 한결 가벼워졌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은 채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앞장서 걸어가며 수건으로 목덜미를 닦았습니다. 땀에 젖어 얇은 저고리가 등에 착 달라붙어 그녀의 굴곡진 몸선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제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농사 농담을 던졌지만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 제 허리에 닿았던 그 뜨거운 손길의 여운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하늘이 어둑해지더니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아이고, 소나기가 오려나 보네. 총각, 이대로 집에 가면 감기 걸려.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비 좀 피하고 가. 그녀의 말에 저는 거절할 겨를도 없이 그녀의 집 마당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굵어졌고 세상은 온통 물결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그 적막한 산골집, 영자 씨의 집 안에서는 묘한 향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구멍이라도 난 걸까요? 텃밭에서 내려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으슬으슬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데 영자 씨는 제 소매를 덥석 잡아 끌며 자기 집 문을 열었습니다. 이 비 맞고 그냥 가면 총각 몸뚱이 거덜나. 얼른 들어와서 몸 좀 녹여. 그녀의 집안은 밖에 거친 빗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아주 아늑하고 고요했습니다. 방 안가득 은은한 마른 풀 냄새와 오래된 나무 향이 섞여 있었죠. 영자 씨는 젖은 제 어깨를 보더니 혀를 차며 수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더군요. 저는 낯선 여인의 방 한구석에 앉아 조금 전 밭에서 제 허리를 주무르던 그녀의 뜨거운 손길을 떠올리며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잠시 후 영자 씨가 작은 상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 위에는 투명한 술병 하나와 투박하게 썰어낸 안주가 놓여 있었죠. 이거 내가 작년에 직접 담근 건데 약 주니까 한 잔 마셔봐. 비 오는 날엔 이런 게 보약이야. 그녀가 잔에 술을 따르자 진한 누룩향과 산초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잔을 받아 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술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과 동시에 긴장이 스르르 풀리더군요. 총각, 술맛 어때? 인생보다 좀 맵지? 영자 씨는 제 앞에 앉아 턱을 괴고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빗소리 때문인지 그녀의 눈빛이 한층 더 깊고 촉촉해 보였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인생보다 훨씬 달콤합니다. 서울에선 이런 맛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제 말에 영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제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묵묵히 제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배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제 삶의 파편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지질한 상처들이 술 기운을 빌려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아왔는지 주저리 떠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그랬겠네. 참 모진 놈들이네라며 짧은 추임새를 넣을 뿐 어떤 판단도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엉망진창인 속내를 조용히 받아주는 그 품이 마치 깊은 골짜기처럼 넓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살이에 핥히어진 게 어디 총각뿐이겠어. 나도 이 산골에 들어올 땐 온몸에 피딱지가 앉아 있었지. 근데 말이야, 시간이 약이고 흙이 연고더라고. 그녀는 제 잔을 다시 채워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밖은 비바람이 몰아쳐 창문이 덜덜 떨리는데 이 작은 방 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약주 세 잔에 정신이 몽롱해졌고 제 앞에 영자 씨는 아까 밭에서 보던 억척스러운 농사꾼이 아니라 세상 모든 슬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따뜻한 여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총각,
이제 그만 울어. 서울 일은 그 비에 다 흘려보내라고. 영자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상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등 위에 그녀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밭에서 느꼈던 그 투박하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술 기운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이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술 기운에 달아오른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농익어 갔습니다. 제 손등을 덮은 그녀의 온기가 가슴팍까지 타고 올라와 심장을 거세게 흔들어 깨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영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곁으로 한 걸음 다가온 것은요. 방 안을 가득 채운 술기운과 눅눅한 빗소리 때문이었을까요? 독한 약주 세 잔에 제 정신은 이미 구름 위를 걷는 듯 몽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어지럽게 만든 건 바로 제 앞에 앉아 저를 지그시 바라보는 영자 씨의 시선이었습니다. 서울의 그 어떤 여자에게서도 받아본 적 없는 마치 제 영혼의 밑바닥까지 다 이해한다는 듯한 그 깊고도 그윽한 눈빛 말입니다. 영자 씨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정막을 메우고 있었죠. 그러다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살냄새와 흙냄새가 제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제 곁에 바짝 다가앉은 그녀의 체온이 젖은 옷을 뚫고 제 팔뚝에 닿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총각, 얼굴이 왜 이렇게 붉어? 술기운인가 아니면 마음이 타는 건가? 영자 씨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귀가를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타오르는 잠만 만지작거렸죠. 그때였습니다. 영자 씨의 뜨겁고 투박한 손이 제 뺨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닐로 다져진 거친 손가락이었지만 제 살결에 닿는 느낌은 그 어떤 비단보다도 부드럽고 애틋했습니다. 이 귀한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흘러들어왔을까? 그 모진 놈들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마음을 다쳤으면 이 깊은 골짜기까지 숨어들었느냐 말이야. 그녀는 양손으로 제 뺨을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거칠거칠한 손마디가 제 얼굴 윤곽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 온기가 너무나 따뜻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울에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실패자 낙인이 찍혀 만신창이가 된 저를 그녀는 그저 귀한 젊은 사람이라 불러주며 보듬어주고 있었습니다. 참 고운 얼굴인데 눈 속에 고독이 꽉 찼네. 오래 혼자 있었던 사람 눈빛이야. 그녀의 숨결이 제 이마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빗소리는 어느덧 배경음처럼 멀어지고 오직 영자 씨의 숨소리와 제 심장 박동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그 묵직한 생명력이 제 텅 빈 가슴으로 사정없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그 따뜻한 시선을 마주하기엔 제가 너무나 보잘것없게 느껴졌고 동시에 그 손길을 뿌리치기엔 제 외로움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총각. 오늘은 이걸로 충분해. 여기서만큼은 아무 생각하지 마. 그녀의 손끝이 제 이마에서 목선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손길이 지나간 자리는 불길이 지나간 듯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이웃집 아주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금기된 열기와 누군가를 간절히 품고 싶어하는 여인의 갈망이 함께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저는 그 온기에 취해
그녀의 무릎 언저리에 고개를 파묻고 싶다는 충동을 겨우 억눌렀습니다. 42의 남자가 54의 여인 앞에서 이토록 무력해질 수 있다니. 하지만 그 무력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따스한 치마폭 아래로 숨어들고 싶다는 유혹이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제 고개 숙인 정수리를 한번 가만히 쓸어주더니 천천히 손을 뗐습니다. 손이 떨어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찬바람이 훅 불어오는 것처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비가 좀 잦아드네. 오늘은 이만 가서 쉬어. 너무 많이 마시면 내일 반일 못하니까. 그녀는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지만 그 웃음 뒤에는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살짝 비쳤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그녀의 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축축한 어둠이 깔려 있었고 제 뺨에는 여전히 그녀의 뜨거운 손자국이 남아있는 듯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도무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영자 씨의 그 그윽한 눈빛이 보이고 귀를 기울이면 그녀의 젊은 사람이 어쩌다 하는 그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몸은 분명 홀로 침대 위에 있었지만 제 영혼은 여전히 영자 씨의 방 안 그 따뜻한 등잔불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술기운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의 거대한 파도가 저를 덮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온통 영자 씨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 내리던 밤 영자 씨의 방 안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약주와 더 뜨거웠던 그녀의 손길은 제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던져놓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상처? 배신? 그런 건 이제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영자 씨, 그 여인에 대한 생각으로 터질 듯이 꽉 들어차 버렸거든요. 42이나 먹은 놈이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인가 싶으면서도 한번 불붙은 마음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영자 씨로 시작해서 영자 씨로 끝이 났습니다. 밤마다 제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옆집을 살피는 게 일과가 되어버렸죠. 시골밤은 일찍 찾아오고 마을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면 유독 영자 씨네 집 창가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덩잔불빛이 그렇게나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낡은 창호지를 뚫고 나오는 그 노르스름한 불빛은 마치 영자 씨의 따스한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지금 영자 씨는 무얼 하고 있을까? 마당에서 흘러나오는 그 희미한 등불만 봐도 제 가슴팍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닐로 다져진 그녀의 그 단단한 팔뚝, 땀에 젖어 목선에 달라붙어 있던 머리카락, 그리고 제 뺨을 감싸던 그 투박한 손길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는 단순한 억척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다져진 그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여인의 매력, 그 성숙한 향기에 저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밭에서 마주칠 때면 제 심장은 더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영자 씨는 아무렇지 않게 총각, 오늘은 김 좀 제대로 매보자고라며 시원하게 웃어 보였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기가 겁이 났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가 제게는 커다란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호미를 쥔 그녀의 손마디가 붉어질 때마다, 장작을 패며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침을 삼키며 시선을 피해야 했습니다. 제 눈빛이 이미 단순한 이웃 총각의 것이 아님을 그녀가 알아챌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자 씨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끔 제 어깨를 툭 치거나 땀을 닦아주는 등 가벼운 접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몸은 타오르듯 뜨거워졌고 그녀의 숨결이 어깨 위에 남은 듯한 착각에 빠져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라고 머리로는 수백 번 되뇌었지만 제 심장은 이미 그녀의 치마폭 안으로 굴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세련된 여자들이 향수 냄새를 풍기며 유혹할 때는 느껴보지 못한 흙과 땀과 세월이 뒤섞인 영자 씨만의 진한 사람 냄새. 그 카리스마 넘치는 여인의 손길 아래서 저는 사정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가슴으로 내려온 이 산골에서 저는 뜻밖에도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열망과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옆집 마당의 등잔불은 여전히 제 가슴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뜨거움을 이기지 못한 저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조용히 흙냄새를 맡으며 걷다 보면 이 타오르는 가슴이 좀 진정될까 싶어서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기 저 멀리 은은한 달빛 아래 누군가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영자 씨에 대한 생각으로 눅눅하게 달아올라 있었고 제 가슴은 마치 불덩이를 삼킨 듯 뜨거웠습니다. 결국 저는 혼이불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여름 밤의 산골 공기는 제법 서늘했지만 제 몸속의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죠. 쏟아질 듯 박힌 별들이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그 밤, 저는 정처 없이 마을 어기 산책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그 길을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은은한 달빛을 받으며 걸어오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굳이 얼굴을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꼿꼿한 걸음걸이,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기운. 바로 영자 씨였습니다. 어머, 총각도 잠이 안 오나 보네. 영자 씨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부드럽게 감겨왔습니다. 그녀는 얇은 여름 겉옷을 하나 걸친 채 미소 짓고 있었죠. 낮에 밭에서 보던 억척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묘하게 신비롭고 서글픈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네, 날이 좀 더워서요. 영자 씨도 산책 나오셨나 봐요. 나야 뭐 늘 이 시간에 걷지. 산골 밤이 좀 길어야지.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산길이라 걷다 보면 어깨가 스칠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거리가 유지되었습니다. 제 코끝에는 한여름 밤의 풀냄새와 함께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살며시 밴 비누 향이 섞여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둘 사이에는 낮의 소란함보다 훨씬 더 짙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별빛은 마치 우리 두 사람 위에만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별이 참 곱네. 도시선 이런 별 보기 힘들지? 네, 서울에선 하늘 볼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걸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녀에게 들릴까봐 조마조마할 정도였죠. 그때였습니다. 내리막길의 좁은 틈을 지나던 찰나 영자 씨의 손끝이 제 손등을 아주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은 마치 온몸에 불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전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녀의 손가락 끝이 제 차가운 손등 위를 미끄러지듯 스쳐 지나갈 때 저는 숨을 삼키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영자 씨도 잠시 멈칫하는 듯 하더니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닿지는 않았지만
닿은 듯한 그 아찔한 잔상. 그녀의 손등에서 느껴지던 그 묵직한 온기가 제 팔을 타고 올라와 가슴팍을 사정없이 쥐어짰습니다. 영자 씨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지만 그녀의 호흡 또한 평소보다 조금 가빠져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별빛 아래 42의 남자와 54의 여인 사이에 흐르는 이 묘한 긴장감은 산골의 정막을 뚫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총각, 밤길은 조심해야 해. 사람 마음이 풀리기 쉬운 때거든. 그녀는 농담처럼 툭 내뱉었지만 그 목소리는 묘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자 달빛을 머금은 영자 씨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제게 무언가 말을 거는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옆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선을 따라 흘러내린 머리칼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이 밤이 끝나지 않기를, 이 길의 끝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을 어귀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영자 씨는 제 옷깃을 가만히 매만져 주었습니다. 이제 들어가 자요. 꿈자리가 사나우면 안 되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제 손을 짧게 꼭 쥐었다 놓더니 자신의 집 대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손등에 남은 온기를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어두운 담벼락 너머에서 비릿한 시선 하나가 우리 두 사람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산골 마을의 공기는 서울보다 훨씬 맑고 깨끗한데 사람의 입을 타고 나오는 말들은 왜 그리도 탁하고 매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영자 씨와의 그 아찔했던 밤 산책 이후 저는 한동안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정막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마을 슈퍼 앞을 지나갈 때나 공동 작업장에서 사람들과 마주칠 때면 등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쑥덕거리는 소리는 제가 다가가면 뚝 끊겼고 사람들의 눈빛엔 비릿한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마을의 소문 제조기라 불리는 복순 씨가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이 동네에서 입방아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여편네였습니다.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꿰고 있다는 그녀의 레이더에 서울서 내려온 42의 젊은 총각이 12살이나 많은 영자 씨의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한다는 사실이 포착되지 않을 리 없었죠. 그녀는 특유의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동네 노인정과 빨래터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말도 마요. 세상 천지에 그런 해괴망측한 일이 어디 있어? 그 집 총각 말이야. 밤마다 영자네 담벼락을 넘나든다니까?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복순 씨의 목소리는 장터 한복판에서도 들릴 만큼 우렁찼고 그 내용은 갈수록 자극적으로 살이 붙어갔습니다. 영자 그 여편네도 보통이 아니지. 남편 없는 적적함을 그렇게 젊은 애로 채우고 싶을까? 12살이나 어린 애를 홀려가지고는 쯧쯧 늙어서 무슨 추태람. 그녀는 슈퍼 앞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지나가는 저를 힐긋거렸습니다. 그 비웃음 섞인 눈매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뱀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제가 모른 척 지나가려 하면 보란 듯이 더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요즘 도시 사람들은 도덕도 없나 봐. 부모뻘 되는 여자 치마폭에 감겨서 좋다고 해벌레하고 다니니 원. 하긴 영자가 손맛이 좀 좋아야지. 반일 가르친답시고 붙어먹는 꼴이 아주 가관이라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억울함에 당장이라도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42의 외지인이 이 좁은 마을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 낼수록 소문은 확신이 되어 번져나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영자 씨는 제 기분을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더 덤덤하게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밭에서 저를 마주칠 때면 총각, 사람들 입방아는 바람 같은 거야. 신경 쓰지 말라며 제 등을 툭 쳤죠. 하지만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강단 있는 그녀에게도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감당하기 힘든 상처였던 겁니다. 복순 씨의 비릿한 소문은 이제 온 동네를 시커먼 안개처럼 덮어버렸습니다. 길을 가다 마주치는 아이들조차 저를 보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도망치더군요. 마을 전체가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심해질수록 영자 씨를 향한 제 마음은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금기라고 하면 할수록 더 간절히 그녀의 온기를 갈구하게 되었죠. 그날 저녁도 마을 사람들 몰래 영자 씨의 집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복순 씨의 시선을 피해 숲길로 돌아가는 제 발걸음이 무척이나 처량하게 느껴졌지만 영자 씨가 차려놓은 밥상과 그 따뜻한 덩잔불을 생각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자 씨의 집 뒤뜰 텃밭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저희의 살결을 파고들었습니다. 슈퍼 앞 평상에만 가도 복순네 여편네들이 쑥덕거리는 소리에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죠. 저 총각, 기운이 좋은가 봐. 영자가 용하긴 용해 젊은 놈을 저렇게 꽉 붙잡고 있는 거 보면 그런 상스러운 소리들이 바람을 타고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제 발걸음은 자석에 끌리듯 영자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자 씨도 마을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는 줄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큼은 더 깊고 뜨거워졌죠. 어느 해 질녘 영자 씨가 제 손을 슬쩍 잡더니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저녁엔 앞문 말고 우리 집 뒤편 비밀 텃밭으로 와요. 아무도 모르게 맛있는 거 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복순네 눈길을 피해 숲길을 돌아 영자 씨의 뒷마당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곳은 밖에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오직 영자 씨만이 가꾸는 작은 비밀 정원 같았습니다. 정갈하게 닦인 장독대 옆으로 작은 평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왔네. 남들 눈 피하느라 고생 많았어. 영자 씨는 평소의 일복 대신 단정한 면 저고리를 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등잔불 아래서 본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쥐어주며 제 앞접시에 고기 한 점을 듬뿍 얹어주었습니다. 먹어둬요. 남자는 잘 먹어야 마음도 단단해지는 법이야. 적막한 뒷마당에서 둘만의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속의 고요함이 우리를 감싸 안았고 이따금 들리는 소쩍새 소리가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밥그릇이 반쯤 비워졌을 때 영자 씨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바닐로 굳은 살이 박인 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그 손길이었습니다. 총각, 사람들 입방아가 무섭지? 나 같은 늙은 여편네랑 엮여서 앞날 창창한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참 안 좋아. 그녀의 눈동자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저는 급히 그녀의 손을 고쳐 잡았습니다. 아니요, 영자 씨. 저는 상관없습니다.
서울에서 그 화려한 사람들 틈에 있을 때보다 지금 당신 옆에서 흙 묻히고 밥 먹는 이 순간이 100번, 1000번 더 행복합니다. 제 고백에 영자 씨는 아이처럼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제 뺨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외로워서 그냥 사람이 그리워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총각 눈 속에 서린 그 외로움을 내가 다 안아주고 싶어지더라고. 내 나이 54세. 다시 가슴이 뛸 줄은 정말 몰랐어.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아. 내 생의 마지막 불꽃이라도 태우는 기분이야. 그녀의 숨결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영자 씨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진실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온기를 나누고 싶은 그 순수한 갈망이 제 심장을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섞여 장독대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춤으로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삐끗했던 허리를 주물러주던 그녀의 손길이 이번엔 제 몸 전체를 녹여버릴 듯 다가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영자 씨가 낮게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손은 제 옷깃을 놓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열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아슬아슬하게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밀하고 따뜻했던 뒷마당의 정적을 깨고 정적을 가르는 날카로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여기가 아주 별천지네. 아주 대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구먼.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영자 씨와 제가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조용히 마음을 나누던 그 은밀한 뒷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 여기가 아주 별천지네. 하는 그 앙칼진 목소리. 바로 마을의 입방아꾼 복순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귀신처럼 나타나 손에 든 랜턴을 우리 얼굴에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눈이 부셔 눈살을 찌푸리는 사이 복수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평상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주 대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구먼. 영자 언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젊은 총각이랑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복순의 목소리엔 평소보다 더 지독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제 손을 슬쩍 놓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복수는 제 얼굴과 영자 씨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복순네, 이 밤중에 남의 집 뒷마당엔 무슨 일이야? 예의도 없이. 영자 씨가 강단 있게 쏘아붙였지만 복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허리에 손을 얹더군요. 예의? 지금 나한테 예의 따질 때야? 언니, 지금 읍내에 난리 났어. 언니 찾아 헤매던 그 인간, 언니 전남편 말이야. 그 인간이 근처 읍내 장터에서 술에 꼬라가지고 언니 이름 부르면서 동네방네 행패를 부리고 있다니까? 순간 영자 씨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영자 씨의 몸은 마치 거대한 공포에 직면한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분명히 소식이 끊긴 지가 언젠데. 영자 씨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복수는 신이 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몰라. 그 인간이 언니 도망간 거 알고 이 잡듯 뒤지고 다녔나 봐. 읍내 국밥집에서 언니 인상차게 말하면서 찾고 있다는데 조만간 이 마을까지 들이닥치는 건 시간 문제야. 노름비제 눈이 뒤집혀서 언니 잡으면 가만 안 둔다고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니까. 복순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영자 씨의 아픈 상처를 대중 앞에서 발가벗기듯 들춰냈습니다. 젊은 총각이랑 연애질하느라 정신 팔린 사이에 과거의 망령이 언니 뒤통수 바로 앞까지 와 있는 줄도 몰랐지? 아주 동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 씨가 그토록 강인하게 산골 생활을 지켜온 이유, 그리고 그녀의 눈 속에 서려 있던 그 깊은 고독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폭력과 노름빚에서 도망쳐 이 깊은 산골로 숨어들었던 그녀에게 전 남편의 등장은 곧 지옥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것과 다름없었죠. 영자 씨는 비틀거리며 평상을 짚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 사이에 흐르던 그 애틋하고 따뜻했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공포와 수치심만이 뒷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수는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비릿한 눈길을 던지더니 총각도 정신 차려. 남의 여자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치르지 말고 라는 독서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순이 떠난 뒤 뒷마당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영자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제 손길을 거부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요. 오지 마, 총각. 그녀의 눈동자엔 조금 전의 사랑스러운 빛은 사라지고 오직 깊은 절망과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잊고 싶었던, 아니 죽었다고 믿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이 영자 씨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복순이가 휩쓸고 간 뒷마당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 사이를 따뜻하게 데워주던 등잔불은 바람도 없는데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영자 씨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전 남편, 그 이름 석자가 나오자마자 강단 있게 마을을 호령하던 그녀의 어깨가 낙엽처럼 가늘게 떨리는데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인간이 여길 어떻게 알고. 분명히 끝난 일인데. 영자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평생을 도망치고 숨어 살며 겨우 읽어놓은 이 평화가 그 무책임한 전 남편이라는 망령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녀의 눈동자엔 조금 전 저를 바라보던 그 애틋한 열기 대신 짐승에게 쫓기는 듯한 극도의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영자 씨, 정신 차려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저는 다급하게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꽉 감싸 안았습니다. 얇은 저고리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제 품 안에서 발버둥을 치며 저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나요. 총각, 이거 나. 당신까지 다쳐. 그 인간은 사람이 아니야. 악마라고. 돈에 미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인간이란 말이야. 상관없어요. 그까짓 인간이 뭐라고 영자 씨가 이렇게 떨어야 합니까? 제가 경찰에 신고하든 몸으로 막든 어떻게든 할 테니까 제발 진정해요. 저는 더 힘주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그녀의 등에 전달되어 안정을 찾길 바랐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영자 씨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 그 지독한 폭력과 빚더미의 사슬은 제가 단순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안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단단한 벽이었습니다. 총각은 몰라. 그 인간이 휘두른 칼날에 내가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내 청춘이 어떻게 난도질 당했는지 총각은 모른다고. 이제 겨우 사람답게 사나 싶었는데 왜 또 나를 찾아온 거야? 왜?
영자 씨는 제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고 그 절규가 밤 공기를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 같아 제 마음은 더 타들어갔습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심연으로 끌어내리는 동안 저는 그저 그녀를 안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42의 저와 54의 영자 씨. 우리 사이엔 12살의 나이 차보다 더 높은 과거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지만 영자 씨에게 저는 지켜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평범한 제 인생까지 망가질까봐 두려워하는 그녀의 눈빛을 보며 저는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총각, 이제 그만 가. 제발 가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 엮이면 총각 인생까지 구렁텅이에 빠져.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닫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녀의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쏟아지는 별빛 아래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영자 씨의 과거가 복순의 입을 통해 온 동네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노골적인 비난과 멸시로 변해 있었죠.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은 곧 영자 씨의 집 앞마당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영자 씨의 집 앞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복순이가 밤새 얼마나 부지런히 입을 놀렸는지 마을 사람들은 나시며 곡괭이를 든 채 험악한 표정으로 몰려와 있었죠. 남편 살아서 눈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데 어디 젊은 놈을 들여서 동네 물을 흐려 하는 욕설이 대문을 타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낡은 점퍼 차림의 살기 어린 눈등을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바로 영자 씨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과거의 망령, 그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영자 씨의 집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러지들 마세요. 영자 씨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광기에 어린 사람들의 눈에는 제 말 따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해 저놈이 그놈인가 보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남의 마누라를 일하며 손가락질을 해댔죠.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영자 씨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퀭한 눈에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영자 씨는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툇마루에 내려섰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녀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영자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자 씨가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고 몰려든 사람들도 순간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총각, 제발 정신 좀 차려. 자기가 뭐라고 여길 막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어제 그토록 따뜻하게 제 뺨을 감싸던 그 손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영자 씨, 왜 이러세요? 저 영자 씨 지키려고. 지키긴 누굴 지켜? 당신이 뭔데? 내 인생 망치러 온 저승사자라도 돼? 어이구, 동네 분들 미안합니다. 이 총각이 도시에서 내려와 갈 데가 없다길래
내가 불쌍해서 며칠 밥 좀 먹이고 농사 가르쳐 줬더니 이 어린 놈이 착각을 해도 단단히 했나 보네. 영자 씨는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를 어린 놈이라 칭하며 우리가 나누었던 그 뜨거운 감정들을 단숨에 불쌍해서 베푼 친절로 격화시켜 버린 겁니다. 총각, 똑똑히 들어. 당신이랑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었다고. 내 남편 돌아왔으니까 이제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녀는 제 가슴팍을 세게 밀쳐냈습니다. 저는 뒤로 휘청거리며 그녀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모진 말을 내뱉는 입술과는 달리 그녀의 눈동자엔 피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제 인생이 구렁텅이에 빠질까봐, 마을 사람들과 전 남편의 칼날이 제게 향할까봐 그녀는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저를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안 가? 경찰이라도 부를까? 당신 같은 놈 때문에 내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 영자 씨는 마당에 놓인 빗자루를 들어 저를 때리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은 거 봐. 영자가 그럴 리가 없지. 저 총각놈이 혼자 미쳐서 날뛴 거네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다가오던 전 남편도 그 광경을 보더니 낄낄거리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 주먹 쥔 손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제 눈엔 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버티면 영자 씨는 정말로 위험해질 테니까요.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라는 영혼 없는 말을 남기고 저는 그녀의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영자 씨의 앙칼진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속엔 제발 도망쳐 살아서 나가라는 처절한 당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챙길 기력조차 없이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론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전 남편의 고함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죠. 가슴이 찢겨나가는 아픔 속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하게 긴 밤이 지나고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릴 무렵 저는 옆집에서 나는 작은 인기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독하게 시린 밤이었습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던 전 남편의 그 살벌한 고함 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쑥덕거림이 잦아들 무렵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영자 씨가 제게 퍼부었던 그 모진 말들, 제 뺨을 때리던 그 차가운 손길이 실은 저를 살리려는 그녀만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는 걸 알기에 제 가슴은 도려낸 듯 아파왔습니다. 이윽고 산골 특유의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는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앞마당에 나무 한 그루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뿌연 안개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이 제 곁을 영영 떠나가고 있다는 본능적인 직감이었죠.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옆집 담벼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집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 그 난리를 피우던 마을 사람들도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던 전 남편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문은 힘없이 열려 있었고 주인 잃은 마당엔 안개만 휑하니 감돌고 있었죠. 영자 씨, 영자 씨.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방문을 열어젖혔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정갈하게 정돈된 빈 방이었습니다. 각 구운 풀 냄새가 나던 그녀의 이불도
그윽한 향기를 풍기던 등잔불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닥 한가운데 작은 종이 한 장과 노란 액체가 담긴 유리병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영자 씨가 가을 내내 정성껏 수확한 깨를 볶아 직접 짰다던 그 들기름이었습니다. 남자는 속이 든든해야 해라며 웃던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병 아래 놓인 종이에는 그녀가 서툰 글씨로 꾹꾹 눌러 쓴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아 씨, 어제는 내가 참 미안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인생까지 그 지옥 같은 인간의 손에 난도질 당할까봐 겁이 났어. 내 평생 남편이라는 이름의 망령에 쫓겨 살았는데 이 산골에서 당신을 만난 그 며칠이 내 생애 가장 빛나는 봄날이었소. 54 늙은 여편네의 마지막 외로움을 따뜻하게 채워줘서 참으로 고마웠네. 이 기름으로 밥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고 살아요. 나를 찾지는 마세요. 나는 내 업보를 지고 다시 안개 속으로 가렵니다. 부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길 빌게요. 편지 위로 제 눈물이 툭툭 떨어져 글자가 번져갔습니다. 고마웠다는 그 한마디가 왜 그리 가슴을 후벼 파는지요. 그녀는 제 미래를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이 산골 마을마저 버리고 다시 정처 없는 길을 떠난 겁니다. 전 남편이라는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그리고 저라는 소중한 인연을 지켜내기 위해 그녀는 호련히 종적을 감춰버린 것이죠.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마을의 길목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영자 씨가 어느 길로 떠났는지, 어디로 숨어들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남긴 들기름 병을 가슴에 꼭 껴안고 안개 속에서 한참을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투박한 손길, 성숙한 여인의 향기, 그리고 나를 꿰뚫어 보던 그 깊은 눈동자.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룻밤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들기름 병에서 배어나오는 고소한 냄새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냄새는 영자 씨 그 자체였거든요. 억척스럽게 세상을 버티면서도 속은 한없이 고소하고 따뜻했던 사람. 저는 안개 자욱한 새벽길 한복판에서 그녀가 남긴 마지막 온기를 붙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편지에 남긴 밥 거르지 말고 살라는 그 말은 단순히 밥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제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마지막 당부였을 테니까요. 저는 흐릿한 안개 너머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그녀가 가르쳐준 삶의 강단을 다시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영자 씨가 떠난 빈 마당, 이제는 주인을 잃어버린 그 휑한 공간에 홀로 앉아 저는 그녀의 흔적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영자 씨의 빈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한 햇빛조차 제 가슴 속에 뻥 뚫린 구멍을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주인 잃은 휑한 툇마루에 걸터 앉아 그녀가 남기고 간 들기름 병을 손에 꼭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곳에선 그녀의 힘찬 도끼질 소리가 들렸고 제 허리를 주물러 주던 그 뜨거운 손길의 온기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저를 훔쳐보며 비릿한 소문을 퍼뜨리던 복순내도, 살기 어린 눈으로 그녀를 쫓던 전 남편의 망령도 이제는 모두 아침 안개와 함께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마당 구석구석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닦아 윤이 나던 장독대, 우리가 나란히 앉아 김을 매던 뒷마당의 비밀 텃밭, 그리고 비오는 날 독한 약주 한 잔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던 그 낡은 평상까지 손끝에 닿는 모든 것들이 금방이라도 영자 씨의 목소리를 들려줄 것만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총각, 남자는 흙을 만져야 사는 법이야. 환청처럼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무너져 내리는 대신 흙 묻은 호미를 꽉 쥐었습니다. 42,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도망치듯 들어온 이 산골에서 저는 54세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2살이나 많은 동네 아줌마였을지 모르지만 제게 그녀는 무너진 제 영혼을 일으켜 세워준 구원자였고 난생 처음 가슴 터지는 열망을 가르쳐준 뜨거운 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순히 들기름 한 병만을 남기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책임한 과거에 짓눌리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일구고 일어섰던 그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떠날 줄 아는 숭고한 용기.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영자 씨, 당신 말대로 밥 거르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볼게요. 당신이 지켜준 이 인생, 절대로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녀가 남긴 들기름을 따뜻한 밥 위에 한 숟가락 듬뿍 얹었습니다. 고소한 향기가 온 방안을 가득 채우며 제 지친 속을 달래주었습니다. 비록 짧았고 그 끝은 시린 이별이었지만 그녀와 함께했던 그 강렬했던 시간은 제 평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치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치마폭 안에서 얻은 위로와 용기를 품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려 합니다. 어딘가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을지 모를 나의 영자 씨.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그 투박하고 뜨거운 손길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아프고도 뜨거웠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사랑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생애의 가장 진실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혹시 잊지 못할 강렬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제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 같은 사람들에겐 다시 일어설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으며 저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더 가슴 뭉클하고 진솔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